언제나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고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건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그럼요. 네. 저희가 히가시노게이고 전문 방송이긴 합니다만 히가시노게이고 이외에 다른 작가의 좋은 작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 지가 어느덧 뭐 2년 가까이 돼 가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예, 1월부터 했으니까요. 맞아요. 오늘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맞, 작품이죠? 맞아요. 네. 마스모토 세이토 선생의 제로의 초점이라는 작품을 이제 소개할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해 드렸죠. 그렇죠. 네. 제로의 초점. 사실 마스모토 세이초가 상당한 인물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가 근데 단편만 2편을 소개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마기 고개하고 2층의 천국이라는 단편을 이제 2편 했는데, 네. 2편 다 정말 수작이었어요. 그럼요. 네. 예, 굉장히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좋아하셨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최초로 장편 소설을 한 권 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모토 세이초의 장편 소설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그럼요. 제일 먼저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 제로의 초점이 사실 교수님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네. 저하고는 뭐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네. 왜냐면 저에게 그 일본 미스터리의 세계로 이끈 첫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보다도 먼저. 그럼요. 예. 음. 뭐 히가시노 게이고는 데뷔도 안 했을 때니까. 데뷔를 그렇죠. 80년대 초반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중학교 때면. 네. 예. 그 제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예. 접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뭐 대부분 뭐 셜록 홈즈, 뭐 루이팽 뭐 이런 걸로 아가사 네. 크리스티 이렇게 아가사 크리스티. 데뷔하잖아요. 그 예. 빨간색 책.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읽고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 맞아요. 미스터리를. 네. 근데 일본 미스터리가 한국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진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중학교 때 우연히 그 중고 책방에서 네. 이 제로의 초점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정말 놀랄 만큼 재미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교수님은 그 중학교 때도 중고 서적에 많이 다니셨군요. 있었어요. 동네에 하나 있었는데 네. 조그만 서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고 책방이 많았는데 예, 맞아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근데 훨씬 많았죠. 그 예. 중학생 때 이렇게 다니기는 쉽지 않은데 그때 뭐 보통은 네 예. 참고서 사러 가는 건데. 많이 그러죠. 예. 근데 소설을 좋아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해서 그러셨군요. 예. 수시로 갔는데 네. 그때 제가 뭐 마스모토 세이치가 누군지 알 턱이 없죠. 그럼요. 그냥 우연히 책이 이제 뭐 추리소설 비슷해 가지고 네. 집어들었고 음. 읽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네. 세로로 된 책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책이 대부분 그랬죠. 옛날 예. 식이면.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 책은 주로 가로였는데 네. 인제 어른들 책은 세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셔서도 재밌으셨어요? 그러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아마 최초로 읽은 세로 책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좋았던 게 그 내용도 좋았는데 그 소설의 무대가 되는 이게 지역이 나오거든요, 일본에. 어디예요? 거기가 인제 노도 반도라는 곳인데 노도반도, 이게 또 일본 발음으로는 노토 반도더라고요. 노토 반도. 노토반도. 예. 예. 여기가 어디 있냐면은 그 나고야라는 곳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네. 그 반도가 하나 나와요. 우리 그 쪽 선동열 선수가 뛰었던 데가 여기 나고야 아닌가요? 나고야였나요? 제가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고야의 태양이었던 것 같은데. 예. 주니치인가? 아니면 좀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맞나?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확인이 필요한데 네. 여기가 그 도쿄하고 교토 사이쯤에 나고야가 있고 음. 거기서 꼭대기로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은 네. 그 가나자와시라는 데가 나와요. 음. 아주 큰 시는 아닌데 네.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반도가 시작되는데 꼭 우리 손등을 이렇게 엎어 놓은 것 같은 음. 그런 아주 그 특별한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네. 근데 여기를 인제 묘사하는 장면이 꽤 나오는데 음. 그게 그 중학생 때 그걸 읽는데 이렇게 한 폭의 그림같이 인제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또 교수님 워낙 또 상상력이 풍부하시니까. 그랬나 봐요, 그때. 예. 제가 예. 지금 생각해도 희한한데. 그래서 그 여운이 아주 길게 남았어요. 음. 여운이 길게 남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네. 제가 하도 이제 감명 깊게 읽어서
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내가 마스모토 세이초의 장편 소설을 읽었다. 제로의 그러죠. 초점인데 이게 노토반도가 부대다.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좀 상처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아주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막 검색을 해봤는데요. 나고야에서 이제 위로 쭉 가면 가나자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나고야에서 뛰었던 게 맞습니다. 아, 맞네. 나고야의 맞네. 태양이라는 별명을 선동열 선수가 갖고 그게 있었죠. 맞았네요. 예, 네. 맞았네. 근데 제로의 초점 이 작품 자체가 마스모토 세이초가 최고로 좋아하는 자신의 작품으로 꼽았다면서요? 이게요, 참 놀라운 게, 이 작가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1000편을 넘게 썼다 그랬는데, 네, 그리고 장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거든요. 그러게 말이죠. 장편을 100편인가 썼나? 뭐 그런데, 그럼 앞으로는 지난번에 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히가시노 게이고 끝나고 나면 더 마스모토 세이초로 한번 아유, 갈아타셔도 이 작가는 한번 정말 그렇게 다 다뤄도 될 정도로 다 다루지도 그러게요. 못할 거예요, 뭐. 그러게 근데 말입니다. 이 제로의 초점이 마스모토 세이초가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장편이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 해요. 그 장편만 해도 수백 편일 텐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이 제로의 초점 이 책에 네. 띠지에 이렇게 이제 이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미미 여사가 완전 딸이잖아요, 딸. 그렇죠. 네, 예, 문학적 딸. 맞아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하늘을 보면 태양이 있듯이 추리 소설의 세계에 발을 디디면 그가 있다. 마스모토 세이초는 내 문학의 아버지다. 예, 이런 극찬을 뭐 하기 쉽지 않죠. 네, 미야베 미유키. 근데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도 또 이렇게 이 마스모토 세이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책 띠제 제로의 초점 책 띠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스모토 세이초는 나의 정신적 스승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맞아요. 이거 일본에서는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정말 오래됐는데, 네. 이 1959년 10월에 이제 단행본으로 그 책으로 묶어서 이제 출간이 됐고요. 네. 이게 원래는 그 잡지에 연재가 됐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1958년도부터 그 60년까지 네. 잡지에 허선이라는 타이틀로 또 이제 그 태양에 처음에 연재가 시작했다가 허선. 예, 예. 허선 뭐 빈선이네요. 빈선 뭐 그런 거네요. 예. 근데 그런 걸로 이제 태양이라는 잡지에 그 2번 58년 1, 2월로 했다가 네. 잡지가 이제 휴관돼 버렸어요. 그래서 영의 초점 이런 제목으로 보석이라는 잡지에 연재가 됐는데 네. 이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뒷이야기가. 네. 그때 보석 편집장이었던 분이 에도가와 람포 선생이에요. 이분도 대단한 작가시죠. 아주 너무나 유명한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를 텐데. 편집장 출신이에요. 예. 근데 이게 돌아가시기 한 5, 6년 전입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편집장을 왕성하게 하셨더라고요. 활동을 하셨나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음. 이 에드가 람포가 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이 책을 이제 그 소설을 그 잡지에 실게 됐다고 아주 기뻐했다 그래. 편집장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연재를 환영했는데, 근데 이 마스모토 세이초 선생이 정말로 이때 바쁠 때예요. 너무나 많은 곳에 연재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 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드가 람포가 편집 후기에다가 이런 재미난 글을 썼는데, 작자도 괴롭지만 편집자도 괴롭다. 지금은 둘 다 그냥 무언 이렇게 적기도 했다 당연히 그래요. 괴롭죠. 그러니까 나가야 될 내용이 못 그럼요. 나가면. 예?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이게 취재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휴재를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휴재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자의 사과문을 싣고 또 창작 노트가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성실하게 쭉 내주셨어야 되는데 이 작품은 그렇게 연재가 되지 못했던 모양이네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는 언제 출간이 됐습니까? 이게 제가 찾아보고 참 놀랐는데 네. 한국의 출간일이 굉장히 빨랐어요. 1961년 12월에 됐더라고요. 59년도에 예, 12월에 나온 게 딱 2년 만에 바로 2년 나왔는데 만에. 당시로서는 획기적인데요. 파격적인 거예요. 아마 예.
거의 뭐 최초 소개된, 최초는 아닐 텐데, 하여간 네.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던 분인데,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무판권으로 나온 거예요. 음. 근데 그래도 이거를 제가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가 어떤 분이 이게 최초라고 하면서 올린 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무판권으로 이제 번역이 네. 됐어요. 그때는 뭐 저작권 개념이 없을 때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74년에도 됐고 77년, 뭐 80년 뭐 이런 건데, 이제 판권이 있는 최초의 번역은 2011년 11월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이게 출간일 50년이 지나서야. 정식으로 이제. 네. 근데 이게 지금 절판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중고 서점에서 사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요 책, 제로의 초점의 여러 판본과 관련된 내용을 일미즐에다가 올려놓으신 게 있죠? 예, 일본 그 네이버의 일본 미스터리 즐기기라는 카페 이제 그 권일영 선생님께서 그 운영을 하고 계시죠? 처음에 만드신 건데, 예. 네, 네. 근데 이거를 2019년 8월에 제가 이 제로의 초점 관련돼 가지고 네. 그 인천에 있는 그 배다리 헌책방 그 거리 있거든요. 아주 거기 유명한 있죠. 곳인데, 거기 아벨 서점에선가 사신 걸로 돼 아벨 있거든요. 서점하고 한미 서점이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 어. 아벨 서점이 아주 유명한데 저는 네. 이제 한미 서점에서 샀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네. 한미 서점이 도깨비 드라마 그 촬영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를 요 주소를 저희 그 팟빵 예. 저희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그 이 방송 나갈 때 네네. 이 같이 댓글 좀 거기에다가 올려주시죠. 예, 네. 링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지금 예, 지금은 링크가 돼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렇겠네요. 들으시는 순간에는. 맞아요. 네. 이거 번역은 그럼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예, 양억관 번역가께서 하셨고요. 네. 이분은 뭐 너무나 유명한 게 그 용의자 X의 헌신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김남주 번역가의 남편분이시고. 아, 그래요? 아니, 예. 저희가 이 두 분 작품 번역하신 작품들 다 소개를 그럼요. 해드렸잖아요. 여러 예, 번씩.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2011년 11월에 출간된 그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예. 절판된 거. 맞습니다. 예. 출판사는 어디입니까? 예, 이상북스라는 곳에서 했고요. 이것도 뭐 상당하네요, 예, 분량이. 400페이지. 네. 자, 지금 저희가 일반편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제로의 초점을 바로 다음 방송부터 3차례에 걸쳐서 스포일러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예. 참고하시고요. 예. 이게 절판이니까 참 구하시기 힘들 텐데, 예. 뭐 판단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스포일러 편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기라도 어떤 줄거리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데이코는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와 서둘러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지만 남편 게니찌는 여전히 낯선 타인입니다. 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출장을 떠나요. 호쿠리쿠에서의 2년여 지점장 생활을 정리하고 본사로 돌아와서 데이코와의 달콤한 신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돌아온다던 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데이코는 뜻밖의 실종 사건 앞에서 망연자실하면서 사건의 단서를 찾아 미지의 남편을 찾아 호쿠리쿠로 향합니다. 이 호쿠리쿠가 그 가나자와 이제 그 지방 노도반도가 있는 근처에 있는 이제 그 지방을 얘기하는데, 눈과 추위의 땅 북극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홀로 서 있는 데이코인데, 그리고 그녀 앞에 펼쳐질 아주 충격적인 비밀과 진실의 모습이 아주 궁금합니다. 네. 거기가 추운 지역인가요? 추운 지역입니다. 눈 엄청나게 오고요. 그러니까 호카이도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고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건데. 상당히 거리가 있죠. 네. 그냥 멀어요. 상당히 멀어요. 네, 보통 먼 게 아닐 것 같은데 위로 쭉 가면이라는 말씀이로군요. 이게 지금은 이제 기차가 이게 좋아져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이 소설 배경 때는 도쿄에서 그 10시간. 10시간 기차 타고 가는 게 이제 도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차 타고. 자, 화차라는 작품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죠. 예. 거기서는 아내가 없어지는데 여긴 남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네요, 진짜로.
네. 저처럼 뭐 몇 작품 기억이 안 난다면 예, 전방송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주 비슷하네. 아이고 아주 그래요? 재미있는데 이거. 예, 아주 재미있는데요. 네. 이 작품이 뭐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졌다고요? 예. 이게 또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이제 소설이라 네. 그 영화로 2번 만들어졌고요. 61년도, 2009년도 네. 만들어졌고 드라마로는 6번이나 만들어졌어요. 그렇군요. 똑같은 내용인데 음. 뭐 10년에 한 번씩 막 만들고 뭐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계속 업데이트가 됐겠죠? 그러니까 뭐 그랬겠죠. 배경이 조금씩 달라진다든가 맞습니다. 배우도 달라졌을 배우 거고요. 당연히 달라지고요. 그럼 뭐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봐도 물론 플롯에 같겠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근데 이게 특히 2009년도가 마스모토 세이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사업들이 있었던 해인데요.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유일하게 이 제로의 초점이 그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영화로도 뭐 중에서. 하나 합시다 했는데 그럼 이게 제일 적합하겠습니다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 그 2009년도 영화에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비밀 영화의 여주인공 히로세 료코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어. 감독이 또 그러니까 이게 100주년 기념 영화였기 때문에 보통 배우, 보통 감독이 아니에요. 이 감독이 이누도 이신이라는 감독인데 그렇군요.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메종드 히미코 아주 유명한 한국 그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이 영화를 했던 감독이고요. 뭐 2009년 영화가 그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11개나 상을 탔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유명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개 다 봤는데 1961년 영화가 이제 흑백인데도 네. 좀 더 좋았었어요. 뭐 특이하게. 61년도 그러니까 흑백이 더 좋았다. 예. 맞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아주 좋았던 점이 있는데 네.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상 속으로 노도반도가 이제 뭐 나오고 뭐 절벽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상 속에서만 느껴지던 장소의 묘사를 이제 직접 영상으로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찍은 건가요? 그럼요. 예. 아주 그 소설에서 보던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 풍경이 그 풍광이 정말 멋지고요. 교수님은 중학교 때 그 각인됐던 것을 영상으로 보시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뭐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네. 그 이 지역을 그 노토반도 그 지역을 아주 유명하게 알리는데 아주 이 소설이 큰 역할을 했대요. 이건 뭐 좋은 내용인데 가만히 있자.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 그거는 네, 스포일러가 되니까 안 하기로 하죠. 네, 어차피 스포일러를 하긴 할 겁니다만은 저희가. 예, 맞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 앞서 지금 설명이 너무 그 이야기가 많다 많았죠. 보니까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그 조영일 평론가의 그 글이 그 책에 있다면서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이 책에는 있는 건 아니고 네. 짐승의 길이라는 작품. 맞아요. 예, 거기 학원에 있는데 네. 이분이 그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평론가들이 글을 잘 쓰겠지만 네. 특히 이분이 그 마스모토 세이초에 대한 글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게 70페이지나 평론가의 맞아요. 글이 실렸습니까? 이 정도면은 엄청난 분량인데. 엄청난 분량이에요. 네. 제가 막 밑줄을 쳐가면서 읽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렇군요. 지금 조영일 평론가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마스모토 세이초가 한국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알려지기를 원하는지 그 내용이 있네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릴까 봐요. 예, 좋습니다. 예. 혹자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이초는 일본에서 대단한 작가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 독자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여기에는 한국의 독자들도 일본의 독자들처럼 세이초를 열심히 읽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데 책을 파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만요.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도리어 세이초와 친해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진 우리가 일본의 독자들처럼 세이초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어폐가 있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독자 여러분 각자가 자유롭게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거장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즉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신만의 세이초를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것이죠. 제가 이런 방임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세이초 문학에는 국가적 특수성을 넘어선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두 권으로 그것을 경험하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내 세이초의 맛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짐승의 길이라는 작품 뒤에 쓰신 건데. 맞습니다. 예. 네. 와, 대단한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아주 좋아요. 이분이 약간 여기에서만 70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단편 컬렉션 미야베 미유키가 편집했던 네. 거기 1권에선가 2권인가 3권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정말 긴 거기는 한 1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마스모토 세이초 작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할 때 그게 예.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조영일 평론가를 좀 직접 방송에 모셔서 말씀 좀 나눠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너무 좋죠. 자, 교수님 그럼 끝으로 제로의 초점 총평을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예, 제로의 초점은 이 방송에서 처음 소개하는 마스모토 세이초 선생의 이제 장편이에요. 요즘 소설들에 비해서 약간 단순한 플롯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60년 전에 이렇게 잘 쓴 소설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아주 놀랍기만 하고요. 아주 궁금증 유발, 반전 등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추운 겨울의 북극의 해안가의 경치를 상상해 보게 만드는 작가의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이 일반편이고요. 다음 시간부터 3차례에 걸쳐서 스포일러 편이 방송이 될 겁니다. 예. 절판이 된 책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라도 책을 읽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스포일러 편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책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볼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 스포일러 편 저도 기대할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와 함께 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